인터뷰. 사람들이 궁금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약간 그런 거였어요. 뭔가 일상생활을 적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문적인 어떤 느낌이 있다. 아, 그래요? 예. 좀 하시는 일을 잠깐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2015년부터 변호사 일을 시작을 했고요. 되게 다양한 일을 했는데 소송도 좀 하다가 자문도 좀 하다가 공익도 좀 하다가 그냥 평범한 사기업의 사내 변호사도 좀 하다가 이렇게 결국 다양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다양한 일을 하게 된 거는 결국 제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늘 저한테는 불만족이 있었고 네. 또 어떤 종류의 불만족이었기 때문에 좀 만족을 찾아서 이렇게 떠나신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그거를 업력의 문제다. 예, 그러니까 제 업무 영역, 송무해보니까 어떤 부분이 아쉬워서 또 그 아쉬운 부분을 채워보니까 또 다른 게 아쉬워서 끊임없이 저한테는 아쉬움이 있었던 거예요. 뭐 공익을 할 때에는 공익 이거 해봤자 실제로 세상이 안 변하는데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해보고 뭐 송무할 때에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소송 업무라고 할 때는 송무를 할 때에는 송무를 하면서 전문성 찾기 되게 어렵구나.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다. 그래서 온갖 소송이 이렇게 닥치는 대로 다 하면서 난 과연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또 옮기고 또 옮겨보니까 조직이랑 비전 공유가 안 된다. 그래서 또 나가고 이거를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크게 어떻게 나누면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판사 검사를 뺀 나머지를 변호사라고 놓고 본다면 저는 일단 법조인이라는 말에는 조금 옛날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단순히 판사, 검사, 변호사는 완전 그냥 다 소송을 전제로 나눈 구분이잖아요. 그래서 법조인이라는 걸로는 이제 더 이상 법률 시장을 포용할 수 없고 법률가라는 카테고리로 껐을 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소송을 하는 변호사는 전체 변호사 중에 진짜 적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적어질 것 같고 실제로도 지금도 적고 그리고 많은 변호사들은 그냥 사내 변호사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일반 직원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되어서 회사를 다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아예 또 공공기관이나 또는 사업을 하기도 하죠.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그냥 자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펀딩이 잘 되나 봐요. 투자자를 잘 받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타트업도 하시고 벤처도 하시고 어쨌든 변호사를 전통적으로 나눠보자면 소송을 하는 변호사와 소송을 안 하는 변호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소송을 안 하는 변호사는 주로 자문이라고 할까요? 계약서나 이런 거를 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일반인들이 사실 변호사분들을 만나러 갈 때는 진짜 그야말로 소송, 민사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 요즘 뭐만 하면은 그래 뭐 법대로 해 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변호사분들을 찾아갈 일이 앞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다람쥐님은 반대로 그쪽은 좀 줄어들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우리나라 국민이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그런가요? 소송을 직접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수준이 높고 우리나라 법률 서비스가 소송을 직접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받쳐주고 있어요. 전자소송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소송 절차에서 충분히 혼자 대응할 수 있을 만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처방을 받으려면 의사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약을 살 수 있는데 소송은 사실 변호사 없어도 내가 써서 갈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될 수도 있죠. 인용이 안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할 수는 있으니까. 제 친구가 개인적인 일이 생겨서 이런 소송에 지금 가 있어요. 그래서 1심에서 이겼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했는데 상대방 쪽에서 이제 패소하게 되니까 변호사분들을 고용해서 도움을 받아서 항소를 제기를 해서 이 친구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 소송은 저도 되는 소송이 아니면 사실상 항소심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대항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저는 항상 초반부터 총력전을 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그 변호사는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의뢰인이 하고 싶은 말을 법원에 현출을 해서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법원 설득하는 역할이에요, 결국은. 저는 항상 지금이 최소한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변호사가 없는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급하게 대응을 해야 될 일이 생겼다. 그럼 어떤 식으로 뭐 변호사를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변호사를 알아보지 않으면? 일단 변호사를 만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변호사는 사실 소통이에요. 법원이랑 소통하기 전에 의뢰인이랑 소통이 돼야 돼요. 누구에게 아무리 좋은 변호사였어도 그 변호사랑 나랑 소통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만날 때 제가 제일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인터넷에서도 유명해서 바로 얼굴 한 번 안 보고 계약하시는 거. 얼굴 안 보고도 요즘에 계약 많이 하잖아요. 물건만 인터넷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서비스도 인터넷으로 사요. 그 변호사 유튜브만 보거나 그 변호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직원으로 전화만 하거나 이러고서 또 그냥 계약하시고 계좌이체 하면 되니까 돈은 그러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변호사는 꼭 직접 만나보시고 그 변호사를 보셔야 돼요. 그 변호사랑 몇 번만 얘기해봐도 아실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나랑 얘기가 좀 되겠다. 아, 이 사람은 뭔가 이게 잘 안 되는데? 정말 누군가에겐 좋은 유명한 변호사였어도 다른 사람한테는 아닐 수 있거든. 기회가 된다면 많이 만나보셔도 좋고. 그렇게 가서 상담을 하면은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그래도 시간당 10만 원은 잡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미니멈으로 잡으면 그 정도 잡으면 그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 거죠? 더 올라가는 경우는 있어요. 가사소송, 이혼소송 많이 하시는 변호사님들은 이혼소송이라는 게 하다 보면 신세한탄이 되기 쉬워서 미뤄지잖아요. 뭐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상담비를 주차료처럼 받아요. 처음 30분은 10만 원, 그 다음부터는 뭐 10분당 10만 원 이런 식으로 주차료처럼 10분 초과식 비용 부담 이런 식으로 또 받으시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끊어야 돼. 그러니까 그분한테 상담을 받을 때는 딱 중요한 얘기만 준비해라서 압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변호사님들도 있죠. 혹시 왜 의사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나는 내 환자를 100%안 믿는다. 그들도 자기의 증상을 잘 모르고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고 혹시 변호사분들도 약간 그런 어떤 의뢰인을 대할 때 있어서 갖는 생각 같은 게 있을까요? 변호사도 똑같이 의뢰인과 소통이거든요. 네. 소통이 안 되는 의뢰인을 만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거짓말이라는 거를 내가 알고 그 사람의 스토리 라인에서 내가 소통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면에서는 할 수도 있는데 정말 이 사람이 뭔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없다 하면 그때는 수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믿고 그 사람이 하는 말대로 가야지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은 분들이 꽤 있어요. 이 소송이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 그러면 조금 찝찝하죠. 근데 저는 여태까지 변호사들은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나? 변호사들은 개업 변호사라고 그래서 자기가 사무실을 차리는 자기가 대표인 변호사가 있고 그 밑에 어소시에이트 줄여서 어소 변호사라고 그러는 고용된 변호사가 있어요. 고용된 변호사는 자기가 사건을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주는 사건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대표가 수임해온 사건은. 근데 저는 사실상 제가 수임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찝찝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기는 해야겠죠. 근데 뭐 그런 건 있어요. 뭐 사채업자가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채업자 이렇게 뻔해 보이는 의뢰인들. 그러면은 그런 거는 수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형사 고소라고 하더라도. 근데 의뢰인이 너무 의도적으로 정보를 숨기거나 하면 소송 자체가 되게 진행이 어려워지게 되고 그러면 그 책임은 결국 의뢰인이 지잖아요. 네. 궁금한 점 있습니다. 네. 의뢰인은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의뢰인은 솔직하게 말하면은 변호사들이 수임을 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변호사도 속여야 법원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내 변호사를 먼저 속여야 법원도 속일 수 있다. 내 변호사가 사실을 알면 결국 변호사를 통해서 사실이 흘러나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나조차도 그걸 진실로 믿고 싶은 경우. 네. 왜곡해서 내가 기억하고 싶은 기억하고 싶고 실제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근데 사기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사기 전과 있으신 분들 중에 정말 너무 말을 현란하게 잘하시는데 그거 정말 스스로도 믿는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네.